사고 현장은 난장판이었다. 관광버스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승용차 일대는 뒤로 넘어버렸다. SUV 차량 일대는 한쪽 바퀴가 주저앉아 있었다. 119 구급 차량 2대가 먼저 들어가 부상자들을 밖으로 옮겼다.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구급대원들이 부산하게 움직였다. 다른 차량 운전자들도 내려서 도와주었다. 뒤이어 경찰차가 도착했다. 승용차에는 불이 붙어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관광버스에는 50대 남녀 승객들이 많았다. 서로 엉키어 팔과 다리가 마구 꺾이고 뒤틀려 있었다. 탈골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다. 이 빗길을 그렇게 달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어떤 사람이 관광버스 운전기사 쪽을 바라보며 한 소리를 했다. 그 운전기사는 무사했다. 이마에 상처가 조금 생겼을 뿐이었다. 달리기는 누가 달려요? 앞에 저 SUV 차가 옆차에 바짝 붙어 달리기에 그쪽을 피하려고 빗길에 순간적으로 핸들이 흔들린 거지요. 기사 양반, 우리가 다 봤어요. 버스가 저쪽에서 올 때부터 중앙선도 넘었다가 나오는 것도 다 봤어요. 버스 기사는 SUV 차량이 승용차 옆을 파고 들어가 사건이 벌어진 거라고 항변했다. 경찰관이 목격자들을 탐문했다. 두세 명이 목격담을 진술했다. 경찰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준혁이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정리가 일단락되었다. 주변에는 앰뷸런스와 경찰차들이 둘러싸 있었다. 우리 아빠는요? 아빠는 어디 있어요? 경찰관 하나가 준혁의 말을 들었다. 너희 아빠 이름은 뭐냐? 어느 차에 타고 있었니? 저기 저 불타는 차요. 준혁이 아빠의 이름을 대고 다시는 정신이 잃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12시가 지났을 때였다. 응급실은 만원이었고 여기저기서 간호사를 부르는 소리로 정신이 없었다. 준혁이 정신이 깨어났을 때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조금 있다가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혁아, 괜찮냐? 어디 다친 곳은 없어? 준혁은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잘 몰랐다. 아까도 정신을 잃었던 것을 떠올리고 있었다. 준혁의 엄마는 준혁이 상태에 대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봤다. 한 간호사가 제대로 알고 대답해줬다. 다른 곳은 이상 없고요. 뇌진탕이 의심돼 CT 촬영을 했어요.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아빠는 어딨어? 순간 엄마는 대답을 빨리 못했다.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할지 몰랐다. 아빠는 좀 다쳤어. 응급조치 끝나고 위층으로 올라가 정밀검사 받는 것 같아. 준혁은 고개를 푹 숙였다.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만 앞섰다. 조금 있으니까 동생 수인이도 들어왔다. 오빠 많이 아파? 아빠는 많이 다쳤대. 엄마가 데스크 쪽에서 뭔가 얘기를 나누더니 다시 돌아왔다. 준혁이는 지금 가도 된대. 얼른 나가자. 동생 데리고 집에 가 누워 있어. 아빠한테 가보려고 하는데 너까지 있을 필요 없어. 엄마가 있을 거니까. 준혁은 동생과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아빠가 걱정돼 잠이 도저히 오질 않았다. 괜히 아빠한테 심통을 부려 자기 때문에 아빠가 사고를 당한 것 같아 괴로웠다. 자신이 학원 옮기겠다는 말만 안 했으면 아빠가 집에 그냥 있었을 것이다. 생각할수록 후회만 되었다. 새벽 2시경에 엄마가 돌아왔다.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다. 아빠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내일 검사 결과 봐야 한다니까 기다려 보자. 엄마의 표정은 아주 냉정했다. 슬퍼하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준혁은 자기만 이상한 것 같았다. 아빠가 많이 다친 게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더 그러는 걸까? 엄마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는데 나만 슬픈 건가 싶었다. 평소 엄마는 아빠와 사이가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
그것은 준혁이 아주 오랜 시간 봐온 모습이었다. 서로 필요에 의해 사는 게 아니라 의무 같은 것에 잡혀 사는 것 같았다. 준혁은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은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을 것이다. 그에게 아빠는 우주의 중심이었다. 그런 아빠가 없어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엄마가 아빠의 상태에 대해 슬퍼하지 않아도 엄마를 뭐라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았다. 부부간의 일을 자식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는가. 신을 믿지 않지만 이런 상황에선 누구에게든 간구하고 싶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빠의 목숨을 지켜달라고 했다. 정말 아무런 이상 없이 내일 후를 털고 아빠가 일어서도록 해달라고 간곡하게 빌고 빌었다. 아빠는 중환자실에서 5일 있는 동안 면회는 하루 한 번만, 그것도 30분으로 한정해 할 수 있었다. 엄마는 중환자실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병원에 진정을 넣었다. 이후 일반 병동으로 이전했다. 아빠는 거의 인공호흡기에 연명에 간신히 숨만 쉬고 있었다. 준혁은 그만 넋이 나가버렸다. 그렇게 활발하던 아빠가 호흡기에 의지해 살고 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질 않았다. 엄마도 밤잠을 제대로 못 잤던 모양이다. 얼굴이 푸석하고 눈이 부어 있었다. 그렇지만 준혁은 엄마의 진심이 뭔지에 대해선 관심이 없었다. 다만 아빠가 병실에 누워 있는 동안에는 제발 옆에서 자리를 지켜 주기만을 바랬다. 최근 1년 동안은 엄마가 거의 밖으로만 나돌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수인이 학원도 다 아빠가 챙겨주었다. 회사 일과 가정 일을 병행하며 아빠가 한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새삼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다. 중환자실에서 나오자 아빠 회사의 간부들이 찾아왔다. 그 중에 부사장 김준호와 총무부장 등 준혁도 얼굴 한두 번은 봤던 사람들이 있었다. 부사장은 무표정한 모습으로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한다. 네가 걱정이 많겠구나. 어린 동생도 그렇고. 다른 직원들도 준혁의 어깨를 한번 토닥이며 위로의 말을 했다. 번잡하던 사람들이 몰려 나가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엄마는 회사 사람들 배웅하러 나갔다. 휴일인데도 찾아와 줘서 고맙다고 엄마는 인사를 했다. 수인이는 오빠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 물었다. 오빠는 많이 안 다쳤는데 아빠는 왜 심하게 다친 거야? 그건 나도 모르지. 아빠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말들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렇지. 잘 모르겠어. 들어도 표현을 못하는 건지. 아빠가 영원히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럴 일은 없어. 아빠는 분명히 일어날 거야. 오빠 회사는 아빠 없으면 어떻게 해? 다른 직원들 봉급은 누가 주는 거야? 그건 회사에서 주는 거지. 아빠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중학생 되면 회사에 대해 알게 될 거야. 수인이는 항상 오빠의 말 한마디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오빠가 하는 말은 다 멋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오빠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서 엄마도 막 대하지 못하는 걸 봤다. 자기만 어리다고 만만한 것 같다는 생각에 서글퍼진다. 준혁의 아빠 김 사장은 어릴 적부터 가난에 시달려 온 입지전적의 인물이었다. 독학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찍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를 거듭했었다. 2번의 실패를 거울 삼아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덤벼들었던 게 시기를 잘 만나 성업을 이뤘다. 당시 방산물자는 산업 자체가 크지도 않았고 또 외국 선진업체들의 하청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K방산이 중동과 동유럽 지역에서 호황을 누리면서 김 사장의 사업장에까지 낙수 효과가 떨어진 것이다. 탱크 하나 못 만들던 나라가 독일제 탱크와 비교가 되는 제품을 양산 체제로 뿌려대니 경쟁국들이 하나 둘 나가 떨어졌던 것이다.
특히 국내 방산업체들은 납기 일에 완료하는 걸 생명처럼 여겼고 그것이 동유럽 등에서는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군축 협상이 있었고 전쟁다운 전쟁이 없었던 만큼 유럽의 많은 무기 제조업체들이 퇴출되거나 도산했다. 그러던 중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입으로 유럽이 안보 불안에 빠졌을 때 그 타개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K방산이 주목받게 된 것이었다. 설사 유럽 사업체들이 중장비 무기류를 제조한다 해도 완제품이 완성되는 시기는 34년을 넘어 10여 년까지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상시 전쟁 국가였으므로 방산업체들이 1년 12달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김 사장은 그런 시기를 맞아 재기할 수 있었다. 모든 게 때가 있는 법이었다. 한창 사업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던 중에 이번 교통사고가 터져 회사로서는 타격이 엄청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 기술혁신상을 받았을 만큼 관련 업계에서도 늘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었다. 그런 업체 사장이 식물인간으로 의사결정을 전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안타까움은 회사를 넘어 국가적인 관심사가 되기도 했다. 방위사업청에서 자칫 군납이 어려워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일까지 생겼다. 다행히 사업장은 창업 공신들의 헌신으로 납기일 내에 납품이 이뤄질 수 있었다. 김 사장은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회사가 내실있게 변모하는 과정에서 가정적으로는 힘든 시기에 있었다. 아내와 대화가 없어지고 아내의 외출이 잦아지면서 아이들의 학업 뒷바라지를 김 사장이 전담하디시피 해야 했다. 아내는 그렇게 1년이 넘게 살림을 제쳐둔 채로 밖으로 나돌 때 김 사장은 어떻게든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아내는 김 사장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했다. 말을 하게 되면 자기 생각만 견지할 뿐이 상대의 입장은 전혀 배려치 않았다. 그래 번번이 대화는 싸움으로 끝났다. 당신이 아이들 학업을 내팽개쳐 할 수 없이 내가 하는 것이지만 아빠인 나로서는 어색한 것이 한둘이 아니거든. 전처럼 당신한테 전담하지 않을 것이니 함께 노력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미 우리는 서로 맞지 않다는 게 확인된 마당에 얘들 공부라고 해서 달라질 명분은 안 돼. 막말로 우리가 그동안 힘들게 버티며 살아온 건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서 아니었나? 나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열심히 내 앞날을 위해서도 살아온 거야. 그런데 당신은 아내로서, 애들 엄마로서 희생만 강요했을 뿐이었지. 나라는 존재는 아예 없었어. 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내가 언제 당신이 수고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 있어? 사업에 실패했을 때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다 잘 된 거라고 누차 말했잖아. 뭐야? 도대체 불만의 요체가 뭐냐고? 솔직히 말해봐.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건지. 당신에 대해서 지겨워졌어. 아이들에 대한 사랑도 식었어. 나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을 뿐이야. 그래서 자신이 누군지 그동안 잘 알아봤을 텐데 아직도 모르고 사는 건가? 아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자신이 누군지는 자신이 제일 잘 알면서 그것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 아내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다. 권태를 누르기 위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일 수도 있었다. 확신할 수 없지만 느낌은 충분히 같다. 먹고 살만해지면 인간은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집만 예외일 수 없었다. 아내는 씀씀이도 해펐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심각하게 줄어들었다. 학교 문제는 아예 신경조차 안 쓰고 하다못해 아이들 성적에도 무관심해졌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엄마에 관해 무관심으로 흐르고 서먹해지는 관계가 되었다. 학교에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먼저 얘기를 했다. 엄마한테는 말을 해도 들은 채만 채하니까 말 자체를 아예 하지 않게 되었다. 어린 수인이가 오빠한테 더 의존하는 건 그 때문일 것이다. 준혁은 그런 엄마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아니, 엄마로서 역할을 전혀 안 하는 사람으로 여겼다. 집안의 불필요한 존재로까지 생각했다. 엄마에 대한 준혁의 믿음은 손톱만큼도 없었다. 그리고 내색하지 않아서 그렇지. 엄마가 특히 아빠에게 미안한 일을 하고 다닌다고까지 생각했다. 확신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느낌이라는 게 있었다. 고등학생 정도의 생각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의심이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강하게 부정했다.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건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사고 후 2주가 되는 공휴일, 준혁의 엄마 소희는 간병인을 두고 자신은 가끔 병원에 들르곤 했다. 그 때문에 준혁은 엄마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더욱 팽배해졌다. 가급적 휴일에는 자신이 아빠 곁을 지키겠다는 마음에서 병수발을 들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아빠가 벌떡 일어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고등학생이 현실을 구분 못해 명화의 기적 같은 장면만 생각하겠는가. 하지만 아빠는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아빠는 자신이 제일 잘 안다고 확신했다. 그날 낮에는 엄마가 잠깐 준혁이 먹으라고 간식을 챙겨왔을 뿐 채 10분 안 돼 나갔다. 그리고 다시 늦은 밤에 왔다. 그때는 준혁이 병원을 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중이었다. 그런데 바삐 나오다가 핸드폰을 두고 온 것을 뒤늦게 알았다. 다시 병동으로 돌아가는 중에 계단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의 말소리는 울려서 들려왔다. 엄마의 목소리인데 다른 사람은 남자 목소리였다. 무심코 지나갈 때 자신도 모르게 발소리를 작게 하려고 까치발을 걸었다. 괜히 긴장이 됐다. 이상한 느낌이 확 머리를 때리고 지나갔다. 당신이 결정할 일이니 빨리 해. 나는 제3자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알아요. 그렇지만 당장 의사한테 요청할 수도 없잖아요.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더 필요해. 지금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줄 알고 하는 소린가? 남자는 부사장이었다. 그의 탁한 목소리는 특색이 있었다. 그런데 부사장이란 자와 엄마가 저런 음침한 곳에서 뭘 대화하는 걸까? 이상한 느낌은 의혹으로 변했다. 준혁은 침을 삼키며 긴장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렇다고 응급을 만들 순 없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 상태로 놔둘 건데? 1년, 2년, 아예 그만두자고. 당신 생각이 너무 약하군. 아직도 정이라는 게 붙어 있나? 전에는 그런 정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지금은 좀 마음이 아파졌나? 왜 그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요? 남편이란 작자가 나를 허수아비 취급하고 산 것을 내가 왜 잊겠어요? 당신만 사랑해요. 하루도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요. 잘 들어. 지금 상황에서 약물을 주입하면 환자는 즉시 사망이야. 의사 관찰하에 사망했으므로 부검도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약물이 검출되고 말 것도 없단 말이지. 알았어요. 준비해 놓을게요. 당신에 대한 내 마음을 변치 않아요. 그걸 알아주세요. 준혁의 엄마 그러니까 소희는 울고 있었다. 준혁은 놀랬다. 도대체 저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단 말인가? 사랑. 빌어먹을 인간들이 사랑을 더럽힌다고. 순간적으로 사리를 느꼈다. 사프를 모가지에 박아버리고 싶었다. 저 인간은 이제 내 마음에서 지워졌다. 너는 엄마가 아니다. 지옥에나 떨어져라. 준혁은 복수심에 부글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병동으로 돌아갔다. 안경을 찾아 다시 나오는데 엄마와 마주쳤다. 너 집에 안 갔어.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왜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뭐라고? 너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 준혁은 더 말 섞고 싶지 않았다. 뒷말 나올 시간도 없이 급하게 복도를 빠져나갔다. 소희는 뭔가 마음에 걸렸다. 준혁이가 자신들이 한 말을 다 들었을 것 같았다. 그러니까 저렇게 까칠하게 대답을 하지. 소희는 마음이 착잡해졌다. 성격이 한창 예민한 나이의 애한테 이상한 소리가 들어갔으니 걱정이 되었다. 이상한 마음 안 먹었으면 하는 생각뿐이었다. 준혁은 심각해졌다. 엄마가 아빠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러 소름이 끼쳤다. 이 일을 어떻게 하나? 누구에게 알려야 하나? 이대로 두면 아빠는 영영 못 일어나는 것이다. 암담했다. 어쩌다 우리 집이 이렇게 변했을까? 영화의 한 장면 같기만 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건 현실이었다. 그것도 내 아빠의 생사가 걸린 직면한 문제였다. 경찰에 알려야 하나? 그렇다고 증거도 없는데 뭘로 신고를 하나? 내가 백날 떠들어봤자 경찰이 내 말을 받아들여 줄 리가 없자는가. 아까는 당황해서 녹음을 못했다. 더구나 상대는 산전수전 다 겪은 부사장이다. 척 얼굴만 봐도 노련한 인간처럼 보이질 않나. 물론 아빠 앞에선 모두 고양이 앞에 쥐새끼들이었다. 그런데 그 생쥐들이 아빠를 무너뜨리려고 덤벼들고 있는 것이다. 준혁은 너무 답답하고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새벽 시간까지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만 하다 뜬 눈으로 밤을 보냈다. 머리가 띵하고 흐리멍텅해졌다. 준혁은 이대로 놔둘 순 없었다. 그래서 소형 녹음기를 2개 구입했다. 아빠가 비상금으로 쓰라고 만들어준 통장에서 돈을 출금했다. 아빠는 늘 준비성이 대단했다. 이것이 아빠를 살릴 것이라고 믿었다. 첩보 영화도 많이 봐두면 도움이 되는 게 현실이구나 싶었다. 한 개는 집 소파 아래에 부착해 두었다. 또 한 개는 병동 철제 침대 밑에 고정시켜 두었다. 누가 일부러 찾지 않고서야 눈에 띌 수가 없었다. 성능이 괜찮았다. 이틀 후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간병인만 2번 왔다 갔다. 간호사가 바이탈 체크를 하러 한 번 들어왔었다. 이후로 출입자가 없었다. 준혁은 녹음기 장치를 꺼내봤다. 조용했다. 물건 내리는 소리나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 아주머니인 듯한 혼잣말, 별 내용이 없었다. 다시 제자리에 부착해 놓았다. 집으로 가서 소파 밑에 녹음기를 찾아 재생해봤다. 뭔지 처음에는 잘 안 들렸고 이어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보고 싶다니까요. 빨리 여기로 와요. 애들 다 학교 갔으니 괜찮아요. 빨리요. 나 미치겠어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다소 작게 들렸다. 왜 그렇게 몸이 달았을까? 정말 내가 보고 싶은가? 내 한번 죽여주러 가볼까? 미친년놈들이 발악을 하고 있었다. 엄마란 인간이 더러워서 입에 담기 싫었다. 녹음 내용을 핸드폰으로 옮겨두고 다시 장착해 두었다. 그렇게 한 달이 되는 날, 우연히 병동 복도를 걸어가다 간호사 데스크에서 간호사에게 뭔 말을 하고 있는 부사장을 봤다. 모른 채 병실로 들어갔다. 아빠는 여전히 침묵 중이었다. 아빠, 제발 일어나세요. 저자들이 무슨 짓을 벌일지 몰라요. 엄마는 완전히 미쳤어요. 부사장과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하소연하듯 준혁은 혼잣말로 칫거렸다. 넋두리 해봤자 아빠는 꿈쩍도 없었다. 조금 있으니까 엄마하고 부사장이 들어왔다가 준혁을 보고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너 집에 안 가? 여기는 엄마가 있을 거다. 들어가 쉬거라. 내일 휴일이니까 푹 쉬어. 야, 효자구나. 아빠가 듬직한 아들을 두셨네. 그놈 참 대견하네. 뭐요?
그놈, 야, 네가 뭔데 반말이냐? 부사장이면 이런 데서도 부사장이냐? 야, 준혁아. 너 어른한테 무슨 말버릇이 그래? 어디서 배워먹은 짓거리냐? 어른, 저게 어른이야? 남 잡아먹고 사는 게 어른이냐? 순간 부사장의 널쩍한 손바닥이 준혁의 뺨싸다구를 날렸다. 준혁이 휘청거리며 주저앉았다. 이 새끼가 어디서 함부로 까불어. 너 여기서 죽어볼래? 네 애비 꼴돼 보고 싶어. 그때 준혁의 엄마는 준혁을 쏘아보면 말했다. 당장 나가. 어디서 행패야? 성질머리는 애비를 빼닮아가지고 아무한테나 덤비고 지랄이람. 준혁은 일부러 더 도발시켰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말이다. 야, 어른이면 어른답게 하고 살아. 네 같은 게 어른이면 개나 돼지가 되겠다. 아니, 저 새끼가 오늘 날 받았나? 왜 저 지랄이야? 너 이리 와봐. 부사장은 소매를 걷어 붙이며 준혁에게 다가섰다. 씩씩거리며 준혁이 노려보고 서 있다. 한번 붙어보자. 우리 아빠를 해치려는 사악한 인간들 덤벼. 내가 니들 떠드는 소리 다 들었어. 아빠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 다 알아. 뭐, 누가 그래? 너 혼자 떠드는 소릴 누가 믿겠냐? 증거 있어? 이런 한심한 자식, 증거도 없이 사람 무고하면 너 감방 갈 수 있어. 아직도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가 아는 채는. 증거. 내가 다 들었는데 아빠한테 약물을 주사하라고 말했잖아. 이 새끼 완전히 도라이네. 그건 네 엄마한테 물어봐.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리고 그 말을 누가 믿어주냐? 곱비리 말을 누가 믿어주냐고? 순간 두 사람은 맞부터 사정없이 서로 주먹을 뻗어쳤다. 주먹이 빠르게 교차했지만 아무도 얼굴을 타격하진 못했다. 준혁 엄마가 가운데로 끼어들어 싸움을 말렸다. 그만하세요. 당신이 참아요. 제 자식이지만 완전히 내놓은 자식이네요. 뭐라고? 엄마라는 인간이 그게 할 소리야? 아빠한테 미안하고 부끄럽지도 않아. 이놈아, 네가 지금 하는 꼴을 보면 네 아빠라도 가만히 있겠냐? 왜 아빠를 죽이려고 해? 왜? 저놈이 회사를 먹으려고 하는 거야? 회사는 네 아빠만 소유하는 거 아니야. 부사장님도 권한 있어. 지금 회사를 누가 운영하고 있는 줄 알아? 부사장님이야. 그러면 실질적인 주인이지. 누워있는 인간이 주인이냐? 준혁은 입가 쪽이 아려서 소매로 쓱 닦아보니 피가 약간 묻어 나왔다. 더 있어봤자 주먹질만 할 것이고 그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준혁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준혁은 병실을 나가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멈췄다. 잘 못 봤나? 아빠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인 것 같았다. 분명히 봤다. 자세히 보니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았다. 당신들 다 나가. 여긴 우리 아빠니까 내가 지킬 거야. 뭐, 지켜. 그래, 자식아. 많이 지켜라. 송장 지켜봐야 일어나겠냐? 부사장이 상의 자켓을 입으면서 나갔다. 그 뒤를 엄마가 따라갔다. 준혁은 아빠의 손가락을 다시 봤다. 살짝 건들려도 봤다. 움직임이 없었다. 그런데 아까는 분명히 봤다. 너무 흥분해서 잘못 본 것일까? 준혁은 침대 밑에 녹음기를 꺼냈다. 내용을 핸드폰으로 옮기고 제자리에 부착해 놓았다.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누워만 있었다. 막막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하기만 했다. 아빠, 아까 그 말들 다 들으셨죠? 엄마는 완전히 미쳤어요. 부사장이란 자는 엄마를 이용해 아빠의 회사를 가져가려는 수작이에요. 얼른 일어나세요. 눈물이 눈앞을 가렸다. 우리 집이 어쩌다 이렇게 풍비박산이 난 건지 이해가 안 되었다. 그 무엇보다 엄마가 저렇게 변했다는 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한때는 자상했던 엄마였다. 이젠 원수 같은 사이가 되어버렸다. 이런 것도 하나의 인생살이의 과정일까? 굳이 그래야만 할 필요가 있을까? 사는 게 너무 복잡한 방정식 같았다. 준혁이 한참 동안 울고 있을 때 아빠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이 살짝 움찔했다. 준혁은 눈물 때문에 못 봤다. 분명히 움직임이 있었다. 아까 준혁이가 잘 못 본 게 아니었다. 준혁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빠를 봤다. 이번에도 또 움찔했다. 준혁은 두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보고 있었다. 몇 초 간격으로 손가락이 움직였다. 준혁은 야간 당직인 간호사에게 급하게 알렸다. 간호사가 들어와 바이탈 체크를 했다. 내일 아침에 교수님이 오셔서 관찰해야 한다고 했다. 오, 하느님. 준혁은 두 손을 한데 모으고 기도를 했다. 분명히 하늘이 도와주신 것이라 생각했다. 준혁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 준혁은 소파에 가서 녹음기를 체크했다. 엄마는 들어오지 않았다. 엄마가 아니라 그냥 정욕의 눈이 먼 여자였다. 녹음기를 틀어봤다. 그래도 빠르게 끝내려면 그 수밖에 없어. 어떻게 내 손으로 주입을 해요? 당신이 해줘요. 겁이 나서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래?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뭘 하자는 거야? 자꾸 그런 식으로 빼면 당신 국물도 없어. 알았어요. 그럼 언제쯤 할까요? 약물은 늘 준비하고 있어. 내가 연락을 주면 해. 회사 돌아가는 사정을 봐야 하니까 폴란드에서 주문받은 거 1차 견적서 올렸어. 그러니까 방사청에서 결정나는 대로 이사회를 소집할 거야. 회사 사정이 있는데 언제까지 사장 자리를 공석으로 놔둘 순 없다는 게 이제는 먹히게 될 거야. 준혁은 녹음 내용을 휴대폰으로 옮겨놨다. 미끼를 물었다. 이제 끄집어 올리면 되는 거였다. 이틀날 준혁은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을 해. 빠빠 때문에 급하게 할 일이 있다고 오늘 학교에 못 간다고 사정을 알렸다.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담임 선생님은 허락했다. 준혁은 그리고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갔다. 민원 접수하는 여자 순경이 보였다. 신고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어디서 접수하는 건가요? 예, 여기서 하시면 돼요. 혹시 학생인가요? 네,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미성년자의 신고라 확인이 필요해서요. 네. 그러면 집에 확인해 본다는 건가요? 네. 보호자분의 확인도 필요하고 또 알려야 할 사안인지. 안 됩니다. 우선 제 얘기를 들어주실래요?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뭔 뜻인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여순경은 다시 한번 준혁의 얼굴을 쳐다봤다. 준혁은 먼저 휴대폰에 녹음된 사실들을 들려줬다. 순경의 인상이 긴장되는 모습이었다. 소파와 병동에서 녹음된 증거될 사실들을 차례로 틀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순경은 장부에 준혁의 인적사항을 적고 병원과 호실, 준혁의 아빠 이름 등을 기재했다. 그리고 준혁의 휴대폰을 가지고 안쪽에 앉아있는 민원계장에게로 갔다. 두 사람이 이쪽을 쳐다보며 뭐라고 얘기를 했다. 준혁은 다급했다. 빨리 움직여야 했다. 여순경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접수된 사안들이 있어서 당장은 할 수가 없고요. 이틀 내로 연락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번호가 맞지요? 그러면 늦어요. 이건 정말 급작스런 사건입니다.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아빠 죽어요. 준혁은 간곡히 사정을 말했다. 너무 답답해. 눈물이 쏟아졌다. 순경은 난감해서 말했다. 그렇다고 무조건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녹음된 사실이 법정에서 증거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준혁이 화가 났다. 아니,
이런 식으로 책상에만 앉아서 처리할 것 같으면 경찰서에 누가 도움을 청하러 오겠어요. 제발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들락거리던 경찰관들이 준혁을 쳐다봤다. 3, 4명의 다른 민원인들도 준혁을 바라봤다. 준혁은 그런 시선들이 의식되지 못했다. 한창 남의 시선에 민감할 나이인데도 지금 상황은 그런 것들이 모두 무의미했다. 오로지 아빠의 생명이 걸린 것에만 집중되었다. 종합민원실에서 잠깐 나온 준혁은 회사에 전화를 걸어 총무부장을 찾았다. 부장님, 저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아빠하고 예전 식사 같이 하였던 거 기억나세요? 준혁군, 기억나지? 재작년이었지? 그리고 얼마 전 병문안 때도 봤잖아. 그래, 웬일로? 아빠는 여전히 그대로 계셔? 다름이 아니라 아빠가 평소에 일하시면서 회사 차원에서 자주 연락하시는 변호사가 계신가요? 왜 변호사님이 필요한 일이 있는가 보네. 전화번호를 알려줄까? 네. 그런데 부장님, 아빠가 개인적으로 친하거나 일을 보는 분이 따로 있을까요? 회사 일을 전담으로 보시는 분은 회사 다른 간부들과도 친하거나 아는 사이겠지요? 그래. 좀 이상한데 준혁군이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사장님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선 함부로 말할 것도 아니고. 아빠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님이었으면 해서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혁은 아빠가 사적으로 친분이 있다는 변호사 한 분의 연락처를 받았다. 전화를 넣었다. 변호사는 누구냐고 물었다. 아빠의 이름을 대고 자신을 아들이라고 이름을 밝혔다. 그래요. 김 사장님한테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가보지도 못하고. 제가 지금 경찰서 민원실에 와서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특히 제가 미성년자기 때문에 일이 빨리 처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아빠의 생명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변호사님이 도와주세요. 변호사는 이해했다. 갑자기 전화로 아빠의 생명을 운운하는 미성년자의 말을 어디까지 수용해야 할지 솔직히 의구심이 들었다. 그러나 말을 들어보면 조리가 있고 필시 김 사장하고 연관된 일이겠다 싶어 사무실을 알려줬다. 준혁은 망설이지 않고 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변호사실로 갔다. 그래서 준혁 군이 녹음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네. 네. 아빠가 저리 누워 계시니 달리 방안이 없어서요. 역시 그 아빠의 그 아들이네. 김 사장님 일 처리하는 추진력하고 비슷하군. 휴대폰 내용을 다 들은 변호사는 여직원을 불렀다. 지금 중부경찰서로 나갈 거니까 차 준비하라고 하세요. 차로 이동하면서 변호사는 준혁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폐륜적인 사건이네. 김 사장님 인품에 흠이 될 뻔했어. 가슴 아프네. 준혁은 변호사의 말뜻을 알 수 있었다. 지금 상태로는 김 사장님이 참여할 수 없게 된다면 결국 자네가 회사 지분을 갖게 되는 거네. 그런데 미성년자이니 법률적으로 복잡해지겠어. 엄마는 엄마대로 요구 주장을 할 거야.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변호사는 민원실장을 찾아갔다. 경위 한 명이 나왔다. 두 사람은 한동안 사건을 놓고 말을 나눴다. 나중에 변호사가 나오면서 준혁에게 말했다. 일단 사건 접수를 하고 오늘 중으로 병원의 파출소에서 한 명이 나가 있을 거라고 했어.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아니야. 김 사장님 일이라면 내가 벌써 했어야 할 일이었지. 나온 김에 병원에 가볼까? 그렇게 해서 준혁은 아빠를 위기에서 구했다고 안심을 했다. 얼른 담당 교수님한테 올라갔다. 교수는 진찰 중으로 시간이 나질 않았다. 기다리고 한참이 지났을 때 교수가 잠깐 나왔다. 간호사가 준혁을 살짝 흘겨봤다. 뭔가 불만이 생긴 모양이었다. 교수님,
저희 아빠가 어제 손가락을 움직였거든요. 제가 분명 확인했어요. 그래요. 간호사한테 듣고 오늘 중으로 정밀 검사를 더 해볼 거예요. 그러니 기다려 보세요. 교수는 바로 진료실로 들어가 버렸다. 준혁은 병실에 들어가 봤다. 경찰관은 없었다. 그래서 간호사에게 사정을 말하고 경찰이 곧 나올 거니까 여기 병실에 누구도 들어보내선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다. 그런데 우리 간호사들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출입자를 체크할 순 없어요. 그런 일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준혁은 경찰서에 전화를 했다. 민원실에 연락을 해 아직도 경찰관이 나오질 않았다고 말했다. 곧 나갈 거라고 했다.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다. 경찰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병원 측에선 일일이 체크할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을 알렸다. 변호사는 지금 그에 대해 경찰 측과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담당 교수가 아빠에 대해 물리자극을 할 것이라며 MRI 영상 촬영실로 내려와 있으란다. 준혁은 먼저 집으로 가 아빠가 사용하던 책상 서랍을 뒤져 깎아 변호사가 준비하라고 한 서류들을 찾아봤다. 서류들은 2건의 서류 파일에 모아 있었다. 그 중에 적어온 대로 서류 4건을 찾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PDF 파일로 옮겨 저장해 두었다. 그리고 도장 하나를 찾아야 했는데 한자로 적힌 것을 알 수가 없어 핸드폰 인공지능에 사진을 찍어 해석하고서야 찾았다. 인감 도장이라고 각인돼 있었다. 그때 몇 시간 전에 병실에선 또 다른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준혁의 엄마 소희와 부사장 그리고 다른 직원 한 사람이 병실에 들어가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다.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부사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약물 투입으로 처리하자는 것보다 지금 당장 이사회 안검 보고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면 동의부터 받는 형식을 취하는 게 좋겠어. 소희는 부사장의 말에 수긍했다. 지금은 시간이 다급한 관계로 다른 것보다 먼저 남편의 지장이라도 찍힌 서면 동의서를 만들자는 거였다. 인감도장은 소희가 집으로 가서 찾아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준혁이 먼저 인감도장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 그런 줄도 모르고 소희는 회사 직원한테 준비한 서류들을 꺼내놓으라고 했다. 직원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서류 파일을 풀어냈다. 부사장이 준혁 아빠의 엄지 손가락에 빨간 인주를 찍었다. 그 사이에 부사장은 휴대폰에 전화를 받았다. 이봐요. 윤 이사님, 조금 기다려 주세요. 여기 사장님 인감 찍어 사모님이 직접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네. 사모님이 직접 이사회에 참석하신답니다. 그러면 된 거지. 제3자들이 떠들면 뭐합니까? 부사장은 땀을 질질 흘리며 신경질적으로 통화를 했다. 날이 바짝 선 칼 같았다. 통화가 끝나자 부사장은 다시 인주를 준혁 아빠의 엄지 손가락에 찍었다. 그리고 서류마다 지장을 눌러 찍었다. 회사 직원은 자꾸만 문 쪽을 바라보며 긴장해서 손을 떨고 있었다. 그들은 분명히 범죄 행각을 벌이고 있음이 분명했다. 한편 인감도장과 몇 가지 서류들을 찾으러 집으로 간 소희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 분명히 누군가 뒤질 흔적이 있었다. 자신이 찾으려는 도장과 서류들은 없었다. 누굴까? 준혁일까? 걔가 뭘 알아서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혹시 회사에서 누군가 나와 챙겨간 거 아닌가? 반대측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 미칠 것만 같았다. 오늘 이사회를 통과시키면 모든 건 계획대로 되는 거였다. 자신이 지분을 행사할 수 있다. 아내는 이제 사장이 되는 순간이었다. 실세는 부사장이 될 거다. 둘은 오랜 시간 준비했었다.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걸 걸었다. 이젠 되돌릴 수 없었다.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앞으로 나갈 일만 남았다. 돌아서면 죽는 것이었다. 소희는 앞이 깜깜했다. 서류고 도장이고 찾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준혁에게 전화를 해봤다. 안 받는다. 자신의 자식이지만 어떻게 아빠를 꼭 빼닮았는지 모르겠다. 야무지고 생각하는 게 빨랐다. 그리고 침착한 성격은 지 아빠와 한치도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자식들도 모두 걸림돌일 뿐이었다. 부사장이 서류가 다 되었으면 일단 이사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했다. 소희도 택시를 타고 급하게 회사로 향했다. 부사장은 온몸에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자칫 자기의 사회 경력이 휴지 조각도 안 될 수도 있었다. 소희가 회사를 소유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이 실권을 행사하면서 점차 소유권을 빼앗아 두면 될 일이었다. 당일 오후 회사 이사회 회의실. 이사회 구성원이 정원 참석하여 개최되고 있었다. 부사장 측에서 이 일을 제기해 3시간 정도 시간이 지체되어 열린 이사회는 먼저 김인호 사장의 궐석에 다른 임시사장을 뽑기로 했다. 그의 권한있는 참석자 바로 김 사장의 아내 윤소희가 참여키로 했다. 먼저 부사장에게 발언권이 부여되었다. 부사장은 이사회에서 어떤 내용의 반대가 있든 어떤 부결행위가 있든 간에 김인호 사장의 대리인으로 참석하는 윤소희의 권한 요구를 막을 수는 없다는 취지를 분명히 밝혔다. 그에 대해 총무이사가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회의장은 소란스러워졌다. 고성이 오가면서 자칫 회의가 파토날 지경까지 갔다. 그러나 부사장은 그동안 자신이 매수해둔 이사진들 일부의 지지를 바탕으로 재발언권을 얻었다. 그리고 그의 강압적인 주장이 이어졌다. 누구도 부사장의 말에 함부로 들고 일어날 수 없었다. 사장이 없는 지금 실세는 부사장이었다. 더구나 그 뒤에는 김 사장의 아내가 대리인으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일방적인 회의가 진행되어 가고 있었다. 총무이사에게 윤소희가 직접 한마디 했다. 이사님, 이 회사에 일하신 지 오래되셨지요? 너무 오래 하신 거 아닙니까?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이 큰 회사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예전처럼 펜대끄적거려서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인공지능이 모든 걸 하는 시대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회사도 과거 고리타분한 구시대적 인식에 젖어 있을 겁니까? 변화를 바라는 시대에 아직도 구태 같은 절차에 시간 낭비할 것입니까? 오늘부로 그런 구태의연한 절차 과정은 싹 빼버리는 계기가 될 겁니다. 제가 제2의 부흥기를 만들 겁니다. 두세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자 점차 한두 명씩 늘어나면서 모든 참석자들의 박수갈채가 나왔다. 진행자는 이사회의 구성과 안건 처리에 관한 종료를 알리기 직전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일단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소희와 부사장은 너무 놀래 입을 벌인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다른 참석자들도 놀래긴 마찬가지였다. 거기엔 김인호 사장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그의 변호사와 아들 준혁이 그리고 그 뒤에는 경찰정복 차림의 두 사람과 형사 한 명이 서 있었다. 변호사가 먼저 소리쳤다. 회의의 모든 사안은 지금 이 순간 정지됩니다. 지금까지 이뤄진 모든 발언은 회의록에 기재된 바 법정에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김인호 사장님이 직접 회사 운영에 대한 방침을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자 경찰관이 서류를 펼쳐 보이면서 부사장 쪽으로 갔다. 정수창 씨와 윤소희 씨를 살인 예비 응모 및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로 구속합니다. 형사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줬다. 두 사람한테는 수갑이 채워졌다. 또한
부사장에 대해서는 한 달 전 김인호 사장의 차량 전복 사건에 관한 추가 수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사건의 원인을 만든 운전자가 사실대로 자백을 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준혁이 사장의 의견을 대독했다. 김 사장은 비록 당장은 일어설 수는 없지만 어눌 하나마 말을 할 수 있었고 의사 판단도 뚜렷이 할 수 있었다. 그에 대한 의사소견서가 있었다. 준혁의 대독이 끝나자 이사진들부터 회사 간부들이 김 사장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다. 부사장과 윤소희가 경찰에 의해 끌려 나갈 때 변호사는 그들에게 한마디 덧붙였다. 당신들이 떠드는 소리 모두 김 사장님은 다 듣고 있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군요. 두 사람의 얼굴에 절망감이 가득해 보였다. 변호사가 부연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했다. 김 사장님은 오늘 깨어나셨고 담당 교수의 소견상 한 달 정도면 완전히 정상적으로 기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건 여기 준혁 군의 공로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김 사장은 아들 준혁의 손을 꼭 잡으면서 미소 지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